안녕하세요. 저는 실화사연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구독자예요. 요즘 눈이 자꾸 시리고 불편해서 TV나 핸드폰 영상들을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주로 듣다가 친구 덕분에 이 채널을 알게 됐고 쭉 예정하며 듣고 있어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저도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아 매일 고민입니다. 젊은 사람들 편하다고 택배 시켜서 장을 보고 있으니 앞으로 어찌하나 늘 고민하고 있어요.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는 저절로 생각들이 많아져서 욱하고 화가 올라올 때가 종종 있어요. 갱년기도 오는지 짜증도 많이 나고 이러다가 화병 나겠다 싶어 다른 분들처럼 속풀이하려고 사연을 적어봐요.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에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여전히 화가 나고 속이 상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 희망을 가져보지만 친구들이 하는 말이 갈수록 화가 더 날 거라고 하네요. 남편에게 당하고 산 시간이 길어서 그 일들 다 털어내려면 애를 써야 한다고요. 절을 하러 같이 가서 빌어보자고 하는데 마트 일이 바빠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는 다시 없을 악연인 남편과는 집안끼리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어릴 때부터 서로 왕래하며 살았어요. 주로 저희 집에서 그 집으로 선물을 보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동행하며 인사를 드리곤 했죠. 먼 친척이나 은혜를 갚아야 할 집안이라서 때마다 선물을 한 건 아니고 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그 집에서 종살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집 어른들이 짝지어준 여자인 할머니와 혼인을 하시고 독립도 하게 되신 건데 하필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해마다 때마다 찾아가 인사를 드리곤 했어요. 그 옛날 뼛속 깊이 새겨진 충성심이라고나 할까요? 할아버지는 한번 주인이기에 평생을 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혼인을 하고 집을 떠날 때 그 집 어른이 살 집과 살림을 내주셨대요. 가진 것도 없이 그 어른 덕분에 살림을 나고 평민으로 살게 됐다며 은인이라 여기며 저희 아버지도 저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늘 말씀하셨죠.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섬기는지 알 것도 같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가 싫었어요. 그 집이 우리 집보다 잘 사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직도 하인처럼 굽실거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친구들에게 쪽팔리기도 했고요. 할아버지는 이런 저의 성향을 잘 파악하셨고 제가 입을 삐죽일 때마다 혼을 내셨어요. 할아버지,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아직도 그 소리세요? 친구들한테 쪽팔린다고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봤나? 누가 나를 욕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번듯하게 살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인데? 어르신 아니었으면 이런 거 꿈도 못 꿨을 거다. 그때가 언젠데요. 이제는 그 집서 종살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초마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친척 집도 아닌데. 명화야, 버릇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얼른 잘못했다고 해. 지집애가 말이 많아 말이. 우리 집 장소는 이렇게 점잖이 할애비 말도 잘 듣고 하는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이냐? 아이고. 아유, 아버지 고정하세요. 명화가 이제 사춘기라 그러는 것 같아요. 기집애가 어디서 목청을 높이고 큰 소리 말고 앞장서. 어른 시집 가서 얌전히 안 있으면 쫓아낼 거다. 치. 인사를 가고 싶으면 혼자 가시지. 꼭 아버지와 저희까지 대동을 해선 인사를 갔어요. 게다가 그 집 손자한테까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셨는데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못마땅한 저였죠. 너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들어왔더라? 그래서? 내가 한 학년 선배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런 거 없는데. 도담적하기는. 내일은 뭐해? 내일까지 학교 쉬잖아. 내일은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바빠. 친구? 여자친구들? 아니, 남자친구인데? 누가 영화 보여준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랑 가자. 내가 영화 보여줄게. 어머, 그쪽이랑 내가 영화를 왜 같이 봐? 완전 싫거든. 아이씨, 너 이럴 거야? 몰라.
그 집 손자 중에 막내가 저랑 1살 차이였어요. 어릴 때는 곧잘 같이 놀고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중학생 때부터 왠지 거리감이 들었죠.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우리 할아버지의 인사를 받는 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인간이라 상대하기 싫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자꾸 저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무시하고 싶어도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 자리에선 그게 불가능했어요. 제가 퉁명스럽게 대하면 어김없이 눈을 부릅뜨고 눈빛으로 저를 혼내셨거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상대를 해줬는데 그럴 때마다 시덥잖은 소리만 해대고 정말 저랑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사람이 저한테 감정이 있다는 건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엮이기가 싫어서 계속 피해 다녔는데 집요하게도 계속 저를 쫓아다녔어요. 사귀자는 말도 몇 번이나 들었지만 저는 싫다며 상대도 해주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 치근대는 걸 그 집 며느리인 사모님이 보게 됐는데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서는 가만히 있는 저한테 화를 냈어요. 너는 교양 없게 남의 집에 있어서는 남자를 꼬시고 있는 거니? 사모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내가 방금 봤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너 내 아들한테 꼬리치지 마라. 언감생심. 너랑 내 아들은 근본이 달라, 알겠니? 그리고 앞으로 너는 오지 마. 어린 것이 속성이 빤히 보여, 가증스럽게. 사모님, 저 진짜 아닌데요. 에이, 엄마 왜 그래요? 내가 뭐 물어본 거야. 저쪽으로 가요. 네? 발칙한 것이. 너 절대로 오지 마, 알겠어? 네? 치근거리는 게 짜증나서 겨우 참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다 뒤집어쓰게 돼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마도 사정을 들으시고 화가 나셨지만 찾아가서 따질 수도 없고 소갈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가족이 따라주는 것만 강요하셨고요. 그 집 막내 손자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 정도로 싫었는데 그 후 10년 뒤 그 사람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들의 고집을 그 집 사모님이 꺾지 못하시고 결혼 허락을 하셨죠. 여전히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저 아니면 장가 안 간다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왜 미친놈 같은 인간에게 걸려서 저는 결혼까지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원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시댁에서는 결혼 이후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제 친정은 무시하며 깔보기까지 했고요. 만나지 말았어야 할 두 집안이 이어졌으니 얼마나 속 시끄러웠을까요. 아무리 어른들이 뭐라 해도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잘못된 선택을 한 저는 신혼 때부터 결혼 생활이 아주 고됐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저는 매일 아침 5시마다 눈을 뜨고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시부모님이 아침잠이 없으셔서 오전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셨는데 제때 아침을 차리려면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하루 중에 아침밥을 제일 잘 먹어야 한다는 시어머님 덕분에 7첩, 9첩 반상을 차리느라 매일 아침이 곤욕이었어요. 내일은 너희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아침에는 갈비찜을 하고 저녁에는 해물찜을 하자. 네 시아버지가 해산물을 참 좋아하시니 너도 알아두고. 아, 요즘 낚시가 제철이라던데 연포탕을 한번 끓여볼까? 어머님, 연포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하긴 너희 집에서 잘 먹어봤자 비싸고 좋은 걸 챙겨 먹었겠니? 고작 해봐야 된장찌개랑 김치찌개였겠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번에 배워둬라. 장 보러 갈 테니까 채비하고. 네, 어머님. 어머님이 장 보시는 곳은 늘 정해져 있었어요. 집 근처 마트였는데 오픈하면서부터 줄곧 단골이셨죠. 그래서 의상도 종종 하시고 장을 다 보시면 집까지 늘 따로 배달도 해줬어요. 요즘은 마트마다 배달 서비스가 다 있지만 당시에는 마트에서 배달해주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오로지 저희 시어머님을 위한 특별 서비스였는데 배달도 마트 사장님이 꼭 해주시곤 했어요. 띵동띵동. 장 본 거 배달한다 보다. 문 열어드려라. 네, 어머님. 마트에서 배달이 왔고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종이 박스에 장본 물건들을 한가득 담아서 배달해 주셨죠.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점심은 먹었냐? 네,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아니야, 하나도 안 무거워. 부엌으로 가지고 갈까? 남자 직원한테 시키시지. 왜 매번 아버지가 오세요? 아이, 내가 해야지. 온 김에 우리 딸 얼굴도 보고. 적응한다고 힘들지? 얼굴에 살이 쏙 빠졌구나. 괜찮아요. 잠시 앉으세요. 마실 거라도 한 잔 낼게요. 아니야, 가게 바빠서 가봐야지. 사모님, 저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네, 갑니다. 아버지는 사돈의 시어머님께 여전히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다면서 그렇게 계속 부르셨어요. 네, 시어머님의 단골마트는 저희 친정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마트였어요. 직원들도 여러 명 둘 정도로 장사도 제법 되고 시장상가 주인들에게도 사장님 소리 들으시는 분이었지만 여전히 저희 시부모님께는 고개를 숙이셨죠. 시댁에서 장보는 물건들은 직원들이 있어도 꼭 아버지가 직접 배달하셨는데 그게 전부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직원들이 배달을 오면 자기 집을 무시한다며 기분 나빠하셨거든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얼마나 대접받으려고 하시든지. 그런 시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입맛대로 다 맞춰주시는 아버지도 미웠어요.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노비 근성이 그렇게도 끈질기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싫다고 다 엎을 수도 없는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래서 사상이라는 게 무섭다고 하나 봐요. 시부모님이 제 친정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 아랫사람 모두 깔보는데 며느리인 저는 어땠을까요? 그 일을 다 말하면 제 입만 아프죠 뭐. 그런 집안에서 저를 어떻게 며느리로 받았는지 그게 더 신기할 뿐이에요. 예전에는 양반집이라 돈도 논도 많은 그런 집안이었겠지만 제가 시집갈 땐 상황이 달랐어요. 밑대에 불려놓은 재산을 사업한답시고 시아버님이 쥐에다 날려먹고 재산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현금 돌아가는 건 마트 운영하는 저희 친정집이 더 나았죠. 그런데도 콧대만 높아선 여전히 사람 아래로 보고 목 빳빳하게 세워서 다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이 정말 기뻐서 허허허 웃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이고 이제는 제가 며느리라는 볼모로 잡혀 있으니 더 맞춰주러 가시겠죠. 저도 등 떠밀려 한 결혼이었지만 괜히 결혼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후회가 돼도 어쩌겠어요. 이미 엎쳐진 물인 것을 참고 사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더군요. 자식까지 생기니 더 딴 생각은 못하게 됐고요. 남편은 자식 용심이 많았어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 첫애를 낳았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이야, 생긴 게 너랑 똑같다. 첫째 딸은 재산이라더니 시 좋은 곳에 가겠어? 애 아빠가 돼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어때?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내 새끼라 그런가? 이쁘긴 겁나 이뻐. 애 이리 줘. 젖 먹을 시간이야. 찌걸거리지도 않는데 있어봐. 어? 내 자식 안고 있지도 못하냐? 아기를 앉자마자 재산이니 뭐니 말하는 걸 듣고 기가 찼어요. 안 그래도 출산 때문에 몸이 힘든데 자식 장사하는 것처럼 말하니 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첫 아이가 딸이라고 시어머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으니 더 예민해져 있었고요. 양반 집안이라고 그렇게 의시되며 사는 분들인데 자식이라는 제 남편은 교양 같은 건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인데 아무리 정을 내려고 해도 말 몇 마디에 마음이 상하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줄줄이 자식을 낳게 됐어요. 둘째도 딸이었는데 다행히 셋째는 아들이 태어났죠. 셋째를 낳아 품에 안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주 가는 점집의 보살님이 이번에 하나 더 낳은 아들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낳자.
혼자 아들이면 크면서 외로워. 의지된 남자 형제가 하나 더 있어야지. 어머님, 저 이제 아이 낳았는데 또 낳으라고 하세요? 뭐? 그래서 이 시애미 말이 듣기 싫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너는 그 입이 방정이다. 꼭 사람 기분 잡치게 하지? 죄송해요. 어이구,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몸조리도 하지 못하고 갓난쟁이 어린애들 둘이나 보는 저에게 또 자식 얘기 꺼내는 시어머님은 제 기분을 알고 말씀하신 걸까요? 장단을 못 맞춘다며 얼마나 성질을 내시든지 연달아 임신하고 출산까지 한 저는 몸이 그저 힘들고 고돼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은 더 낳자고 하더군요. 그에 반해 친정엄마는 몸 축난다고 더는 낳지 말라고 성하셨고요. 둘 다 어머니인데 어쩜 그리 다른지 남편 또한 제 몸은 생각도 안 하고 자식 용실만 내리니까 정말 밉고 서운하고 그랬어요. 저를 아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남편은 집에서도 빵점 남편이었지만 밖에서도 그랬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시어머님이 다 챙겨주고 끌려다니기만 해서 그런지 직장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어요. 결혼 전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더니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길게 다닌 직장이 1년이고 6개월을 겨우 넘겼는데 일주일 만에 그만둔 것도 있었어요. 시부모님께 얹혀 살았기에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이 돈을 챙겨주셨죠. 이번 주에 결혼식 있다면서? 이걸로 부주하거라.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필요한 건 우리가 해줄 수 있으니까 애비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네, 그래도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에도 일 그만뒀대요. 뭐? 그만뒀다고? 그럼 오늘은 어딜 간 거냐? 친구가 치킨집 오픈했다고 해서 거기 갔어요. 우리 도현이도 가게라나 내줘야 하나? 저희 애가 셋이에요, 어머님.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시애미한테 네 남편 욕하는 거냐? 내 아들 욕을? 그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 천지 어디서 시애미한테 친남편 호박씨를 깐단 말이야? 너 나한테도 이러는데 우리 도현이한테는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하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세요. 너 돈 필요하냐? 그러면 나한테 말을 해. 우리한테 바가지 긁지 말고. 알겠니? 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랬다. 네가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현이가 밖에서 기를 피고 살고 있겠니? 한 번만 더 이런 거 내 눈에 띄면 너 쫓아낼 거야. 알았어? 네, 어머님.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나대? 집까짓게. 나 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주 개박살이 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어머님은 근본도 없는 제가 자기 아들 깔본다고 아주 싫어하셨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저는 어머님 눈에 그 집 종살이하는 사람처럼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갈수록 집안에서도 저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얼굴은 어두워져 갔어요. 억울함이 내 가슴속 가득 차 있으니 매일이 지옥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나마 내 자식들이 있으니 우리 아이들 생각에 반감들을 눌러내렸어요. 그러다가 웬일인지 어머님이 분가를 시켜주신다고 했어요. 옆에 아파트에 우리가 월세 받는 집이 하나 있는데 니들 거기로 이사하거라. 언제까지 우리가 끼고 살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애비하고 니들끼리 살아봐야지. 에이 엄마 그거 좁은데 25평밖에 안 되는데 우리 5식구 어떻게 살아? 25평이 뭐가 작어? 그러지 말고 여기 우리가 살고 엄마 아버지 거기로 가시는 게 어때? 두 분 사시는데 25평이면 충분하지. 이놈이 너 정신 못 차리지? 그냥 해본 소리예요. 알겠어 이사할게. 그럼 명의도 옮겨주는 거지? 25평이라도 분가라는 말에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결혼하고 쭉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 제가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만의 집이 생긴다니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희가 분가한다는 소식에 친정 부모님도 좋으셔서 집에 들어갈 가구랑 가전이랑 모두 친정 아버지가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걸 왜 아버지가 해줘? 너 결혼할 때 혼수도 얼마 안 했잖아. 그래도 해주는 거니까 부담 없이 받아. 고마워요, 아버지. 맨날 받기만 하고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당연히 해야지. 사돈들이 지불해 주신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잘 됐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네, 아버지.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분가를 하게 됐어요. 명의 이전까지 해주셔서 온전히 우리 집이 됐고 남편도 저도 마음을 새로 먹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분가까지 한 마당에 생활비도 우리가 알아서 벌었어야 되는데 자꾸만 일을 그만두니 고정 수입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다려보라고만 했고 언젠가는 맞는 일이 있겠지 싶어 두고 보는데 어느 날 취직했다며 집에 와서 자랑을 했어요. 취직? 어디? 무슨 일인데? 아, 도식이 형님 알지? 그 형님이 지금 보험일 하거든. 나더러 같이 하자고 해서. 내가 또 말하는 거 잘하잖아. 형님이 나 일 시작하면 계약하는 거 몰아주기로 했어. 도식이 형님? 그분 얼마 전에 투기로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아니야? 감옥에 안 들어갔어? 그 형님이 감옥에 왜 가냐? 나 억울하게 누명 썼던 건데. 이제 누명 벗고 괜찮대. 어쨌든 그 형님이 보험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달에 700만 원은 걷더니 본대. 당신이 무슨 보험을 한다고 그래? 왜?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자리 못 잡은 건 나랑 안 맞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 이제 자신이 있어. 진심이야? 두고 봐. 어? 내가 명품 가방 사줄 테니까. 남편은 자신이 있다며 자기만 믿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돈만 쓰고 일을 오래 할 것 같지 않았어요. 큰소리 빵빵 치는데 말려도 제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고요. 결국 일을 시작했어요. 입사하고 첫 달에 한 일은 저희 집 보험들을 예약하고 새로 가입하는 일들이었고요. 계약 기간이 오래된 것들 한두 개 빼고는 죄다 해지하고 새로 들었죠. 유지하는 동안 냈던 돈들 다 날라가고 얼마 안 되는 해약금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런 식으로 주변의 친척들이고 저희 친정이고 찾아가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더니 그걸로 몇 달은 실종 유지가 됐는지 통장에 돈 좀 들어왔다며 엄청 좋아하더군요. 내가 직장 다녀서 봐. 푼돈 얼마 받고 하루 종일 위해서 일하고 얼마나 아까워 시간이? 이거는 일하는 것도 자유롭고 돈도 많이 벌고 나랑 딱이야 딱. 당신 지인들한테 다 계약한 거 아니야? 보험에 매달드는 것도 아니고 신규로 고객을 만들어야지 소개도 받고. 하, 이 사람아, 어? 내가 다 알아서 해. 당신이 내 일에 대해 알아? 모르면서 자꾸 입대지 마. 이번 달에 돈 들어온 거 다 쓰지 말고 나눠서 통장에 넣어놔. 활동비 쓰고 하려면 계획적으로 써야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하여간 기분 잡치들 뭐 있다니까? 엄마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어. 여보, 뭐? 남편은 시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둘 다 저랑 대화를 하면 기분 잡친다는 말을 했죠. 한마디로 바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였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었는데 남편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월급이 들어온 걸 펑펑 쓰고 다녔어요. 그 중에 저한테 사준 명품 가방도 있었고요. 남들 월급으로 몇 달이나 받을 돈을 한 번에 받아오니 시어머님도 좋아서 야단이셨어요. 내 아들 잘한다, 네가 해낼 줄 알았다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네 친구분들한테 자랑한다고 밥 사고 커피 사고 거하게 기분 내셨어요. 그렇게 몇 달을 잘 가다가 어느 날부터 남편은 울상을 짓고 다녔어요. 지인들 계약이 다 끝나자 계약할 고객이 없어 수입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활동비로 따로 챙기더라고 했던 제 말은 다 무시하고 기분 낸다고 긁은 카드값이 나오자 차에 넣을 기름값도 없어 저한테 손을 벌렸어요.
애들 본다고 일도 안 하는 저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없다고 하자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 그러더니 사줬던 명품 가방을 다시 달라고 하더군요. 여기 있어요. 이거라도 팔아야지. 이거 한 번도 안 들고 다닌 거지? 들고 갈 데도 없고 아낀다고 방에만 뒀어요. 잘 됐네. 나 이거 팔고 올게. 그래요 그럼. 그럴 줄 알았어요. 내 팔자의 명품 가방이 웬 말이겠어요. 이렇게 될 줄 알고 모셔둔 건 아니었는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제 명품 가방은 팔려가 버렸어요. 남편 하는 짓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 사람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도 들었고요. 막내도 이제는 커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니 아르바이트라도 가야겠다 싶어 집 근처 식당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일하고 싶으면 친정아버지 마트에 가서 일을 해도 되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고 계시는데 남편이 이 모양이라 돈 벌러 나온 거라시면 정말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요. 언젠가는 아시게 되겠지만 최대한 숨기고 싶었거든요. 이래도 몇 시간 되지 않아 부식값밖에 안 되는 돈이었지만 오랜만에 일을 하니 기분 전환은 되는 것 같았어요. 맨날 집에서 애들이랑 시부모님 뒤치당이나 하며 살다가 일해서 돈을 버니까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반면 남편은 밖에서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바쁘다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더니 또 사고를 쳤더군요. 당신 미쳤어? 이 집 대출 언제 받은 거야? 급한데 그럼 어떡하냐?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뭐? 그럼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당신 혼자 이런 게 어딨어? 이 집이 당신 거야? 내 명의잖아. 우리 부모님 해주셨고. 그럼 내 거지. 여보, 그건 아니지. 명의가 당신이라도 나랑 애들이랑 같이 사는 곳이잖아. 그만 좀 해라. 남자가 밖간 일하다 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뭔 여자가 말이 이렇게 많아.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않고 제가 따지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면서 떳떳하게 말하더라고요. 거기다 친정아버지한테도 돈을 빌려서 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복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그 돈들 다 집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혼자 다니면서 다 썼으니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친정엄마는 혹시 여자 생긴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 늘어지셨고요. 화낼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더 화를 내더니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옷이나 갈아입으러 들어올까, 집인지 하숙집인지 애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너무 속상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이라도 알아보려고 할 때 시어머니께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님이 위암에 걸리신 거예요.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안 시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전에 없이 저에게 의지를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인 남편은 어머님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 다녀왔어? 이 한마디가 전부였거든요.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자기 엄마인데도 남처럼 그러더군요.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도현이가 나한테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애들 아빠가 바빠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정말 고생이 많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어머님 기운 내세요. 의사가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치료가 힘들어도 금방 다 지나갈 거예요. 아휴, 고맙다. 어머님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암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와중에 병원을 모시고 가고 치료를 받는 동안 챙겨드리는 건 모두 제 몫이었고요. 남편은 보험료 청구를 해야 한다며 이리저리 바쁘게 다녔는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한 소리 했어요. 당신 오늘 어머니께 전화 드렸어? 어? 오늘? 아니 왜? 너무한 거 아니야? 수술하는 날에 병원에 오지도 않더니 전화도 여태 안 드리고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당신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바빠서 그랬어. 내일 할게. 제발 철 좀 들어. 언제까지 이러고 살려는 거야? 잔소리 그만하고 이거 봐봐. 뭔데 그게? 엄마 보험금? 보험금?
남편은 저에게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동안 일하면서 부모님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암 진단금과 수술비, 병원비까지 다 수령하면 3억이 넘는 돈이 나오더군요. 생각보다 큰 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 언제 어머니 보험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아, 혹시나 해서. 근데 진짜 많지. 대박이지. 어머님 아시면 그래도 위안은 되시겠네. 뭐? 엄마가 왜? 어머님 드려야지. 미쳤냐? 엄마를 왜 줘? 내 건데. 뭐? 남편은 자기가 어머님 보험료를 다 가질 거라고 했어요. 치료비를 얼마나 쓰겠지만 그 외의 돈은 자기가 챙기려고 했죠. 너무 기가 차서 제정신이냐고 했어요. 왜? 너는 필요 없어? 그럼 나 다 한다. 여보, 이건 아니지. 어머니께 드려. 너 엄마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마. 딱 치료비만큼만 나왔다고 할 거니까. 자기 엄마가 병에 걸려 나오는 보험금을 탐내는 남편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님이 병에 걸리신 걸 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고 돈에만 맹목적인 남편이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님이지만 내가 병에 걸려도 이러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머님은 퇴원 이후 항암 치료를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셨고 급기야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됐어요.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 싶어 일반 치료만 했는데 결국 어머님은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아버님이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평소 말수도 적고 외출도 잘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어머님과 금슬이 좋아 어딜 가도 함께 다니시던 아버님이었기에 어머님의 부재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버지 뵈러 갈 생각도 안 하고 보험금으로 챙긴 돈으로 차도 뽑고 시계도 비싼 걸로 사는 등 자기 시장하는데 온통 신경을 쓰더군요. 아버님 외로울까봐 애들 데리고 주말마다 찾아가고 밑반찬 꼬박꼬박 해드리는 건 모두 저의 일이었어요. 아버님은 제가 신경 쓰는 걸 눈치채시고 고맙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결혼 당시 저희 집안 무시하고 깔봤던 거 모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아버님이 얼마나 안 되어 보이던지. 남편의 누나와 형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서 자주 오지도 못하고 막내 아들은 저 모양이니 자식한테 헌신하며 사셨어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자식 셋을 키우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 아이들에게 의지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돌변해서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꾸만 경계심이 들었어요. 알바한 돈을 모아서 비상금을 만들어놔야겠다 싶었지만 큰 돈으로 모으는 게 쉽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돈을 계속 모아나갔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친정에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가셨다가 간암 사기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1기, 2기도 아니고 사기라니.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암이라니. 그러게 말이다. 뭔가 있구나 싶은 생각은 했어도 이 정도 심각한 수준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빠, 수술은 된대요? 수술하면 살 수 있대죠? 나 수술 안 할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여보, 수술 안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무슨 수술이야.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가는 게 맞아. 아빠, 아니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친정아버지의 병으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수술이든 방사선 치료든 다 해서 아버지를 낫게 하고 싶은데 아버진 치료를 거부하셨고요. 시한부 인생인데 뭐하러 칼을 대냐며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바람에 엄마도 저도 애간장이 다 녹을 지경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나타났어요.
가까이 살면서도 장인 장모님이라며 인사 한마디 안 듣는 사람인데 아버지 소식을 찾아온 게 웬일인가 싶더군요. 그런데 와서 하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장인어른 몸 괜찮으세요? 어쩌겠나. 이제는 병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장인어른 수술 안 하시고요. 아빠 수술 안 하신대. 당신이 얘기 좀 해봐. 어? 그래? 마지막을 병실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 그냥 가족들하고 있다가 가는 게 맞지. 와, 장인어른 빨리 죽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사망보험금 넣어놨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돈이 꽤 나올 것 같거든요. 보험금 제가 잘 따서 쓰겠습니다. 정말 땡큐예요, 아버님. 뭐라 그랬나 자네? 저 진짜 신기해요. 저희 엄마 때도 제가 꽤 목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인어른까지. 아버님 거는 사망보험금만 넣어서 진단금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큰돈이라 했잖아요. 이 새끼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퍽퍽. 정말 머릿속에 꽃받친 건지 아무런 필터 없이 짓거리다가 결국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더군요. 가만히 다 듣고 계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폭발하고 말았고, 아버지는 사인 남편은 얼굴을 주먹을 때렸어요. 제대로 얼굴에 주먹이 들어갔는지 바닥에 털썩 엎어졌고 그 상태로 아버지는 발길질 하셨어요. 예비예미도 없는 호로 자식 같으니 너는 분명히 밖에서 주워놓은 놈이 깨다. 그 어른 집에서 이런 미친놈이 나올 리가 없어. 아버님 왜 이러세요? 사람 살려. 여보, 아버님 좀 알려줘. 사람 살려? 네가 사람이야? 어? 자리 가릴지도 모르고 어디서 그 뱀 같은 혀를 놀려 놀리긴. 아버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자식아 잘 됐다. 저승 가는 길 심심할 뻔했는데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 아버지는 계속해서 발키질 하셨고 그 인간은 제 뒤로 도망을 왔어요. 아버지를 피해 숨은 곳이 자기보다 훨씬 작은 제 뒤라니 가소롭더군요. 저는 그 인간을 잡아다가 얼굴에 사정없이 따귀를 날렸어요. 짝! 손바닥에 닿는 보일따기 살이 어찌나 찰지던지 손바닥에 찰싹 들러붙더군요. 너 같은 것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다. 인생이 불쌍해. 어떻게 네 머리는 그런 것밖에 없냐? 이 날값도 못하는 인간아. 여보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나쁜 놈. 너 오늘 잘못 걸렸어. 나 이제 너 안 봐줘.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명의도용한 인간이 있으니 잡아가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자 그 인간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막아섰어요. 아무데도 못 가게 줄로 꽁꽁 묶으셨죠. 더 이상 그 인간 남편도 사이도 아니었어요. 나이값 못하고 머릿속은 꽃받친 명의도용 범죄자였죠. 곧 이후 경찰이 도착하고 그 인간은 잡혀갔어요. 그 와중에도 저더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철저하게 무시를 했고요. 그뿐 아니라 내친 김에 이혼소송도 걸었어요. 그동안 배우자이자 아버지로서 역할을 너무 등한시하며 살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인간 더 이상은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들 위해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이런 인간은 분리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동안 그 인간 한 짓이 있잖아요. 당연히 명의도용으로 실형이 나왔어요. 요즘 세상에 명의도용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가족들 명의 죄다 건드려 놨더라고요. 저 역시 제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몇 개나 들어있는 걸 확인했고요. 심지어 아이들 안보험도 담보를 크게 잡아 들어놨더군요. 그저 대비용으로 들어놓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한몫 챙기려고 해놓은 거였죠. 이게 대체 인간인가 싶은 생각도 진심으로 들었어요. 재판 준비를 하면서 면담을 하게 됐는데 어김없이 또 저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나도 살려줘. 나 불쌍하지도 않아? 나 깜빡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생각하는 사람이 뒷일 걱정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했어. 나 사망보험금은 5억이더라. 나 잘 아프지도 않는데 그 돈 언제 받으려고? 나 죽이게?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해? 나중을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럼 네 거는 왜 없는데? 네 거는 사망법 왜 안 넣었던데 왜? 너는 뭐 죽지 않고 오래 살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나 죽고 나면 내가 돈 쓰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들어. 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못 차렸어. 미친놈. 깜빵에서 반성문이나 좀 써? 여보, 가게? 아, 나 풀어줘야지. 나 좀 살려줘.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너랑 이혼할 거니까. 여보! 명의도용 실형에 이혼 소송까지 승소를 하고 영영 그 인간이랑 남남이 됐어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서 또 화가 나네요. 자기 사망보험금은 자기가 쓸 수 없으니 안 들었다니. 다른 가족들은 다 넣었으면서 이 정도 되면 말 다 했죠. 인성이 아주 쓰레기인 놈이었어요. 어쩌다 그런 인간이랑 결혼까지 하게 됐어. 정말 지난날에 제가 한 결정이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아버지는 병원 치료를 받아 하시고 엄마랑 산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몸에 좋은 공기 마시고 자연식을 하시며 몸을 챙겨보시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마트 운영은 저에게 맡기셨고 두 분은 산으로 가셨어요. 재판 때문에 바빴는데 그 사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다행히 아직도 움직이시며 몸을 챙기고 계세요. 의사가 말한 4개월은 지났지만 아직은 살아계세요. 이대로 병이 호전되어서 병이 낫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가족이라고 믿고 맡겼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은 일이었어요. 지금은 그 인간 안 보고 살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지시는 것만 된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식사 잘 챙기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